거기서 이제 벤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비록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터전과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쪽에 수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최근에 또 브릭스 중남미에서 장관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는 결국은 트럼프의 저 관세 그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공급망을 짤 것인가,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지금 세계는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90일 유예하면서 국채 이자율, 그러니까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 이건 못 견디는구나, 이게 시장에 드러났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오늘 이 약점이 중국에 노출됐다 이렇게 지적했던데, 오늘 미중 관세 전쟁, 오늘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특히 두 나라의 외교 전략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반도체, 노트북 이거 관세는 또 매기기로 했다면서요? 이거 네.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게 그죠? 어제 오늘 다른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오전 얘기한 거랑 오후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워낙 SNS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면제 뭐 이런 거 아니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발표될 것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요즘 네. 뭔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저쪽에서 이제 딜을 하려고 들어오면 유연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유연성을 얘기한 거 보니까 내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아이폰에 어쨌든 부과할 거야. 그 기본 네. 원칙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보다 캐롤라인 그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젊은 친구. 래빗.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즐기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우리 보편 우리 저 상호 관세율도 25%, 26% 여기서 그러다가 다시 25%. 다시 25%로. 네. 네. 우리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합 워싱턴 특파원이 물어봤을 때는 26%로 정리됐다가 또 몇 시간 만에 25%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표할 땐 25였고 자료집 보니까 26이더라. 네. 나중에 하루 만에 다시 그냥 25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와 거의 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 싱크로율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딩의 색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근데 잘 빠져나가요. 아주 순발력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변인 시켜놨겠죠. 네. 네. 외신들 반응을 좀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스텝이 분명히 꼬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9일 날 공식적으로 부과한다고 했다가 13시간 17분 만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90일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언론은 이제 계속 제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분석하는 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놀랐고 미국 내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셌다. 네. 이 관점에서 분석하는 길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중국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혹은 미국이 약점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네. 이런 두 번째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전 세계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거든 우리 시장에서 뭐 하나 거래하더라도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외상값 뭐가 됐든 네. 뭐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신뢰가 이제 우선인데, 전 세계는 이제 신뢰를 잃은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자유무역 혹은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 이 세 가지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눈에 띄는 헤드라인들이나 이런 분석들 보면 사실은 눈에 띈다는 건 제가 동의한다는 뜻인데 네. 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오히려 베네핏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이제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 기사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근데 정말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시장을 이렇게 구경해 온 사람인데 이렇게 주식 내다 팔고 달러 내다 팔고 채권까지 내다 파는 이런 상황은 정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매우 이례적이에요. 네. 근데 전제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주류 매체라고 하는 게 뭐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진보 매체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겠지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히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어쨌든 시장에 네. 대해서 좀 우호적인 혹은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언론 위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는 그 일단 시장 그리고 미국 내 반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반발이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미 지난주에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제 주식시장 전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테고 일단 저조차도 제 주식을 한 2주 전부터 못 열어보고 있고 처참하게 네 그래서 네. 마치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보고 있는데 또 10%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일단 저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0일 유예를 발표한 그 당일 그 다음 날 많이 쏟아진 뉴스는 아마 보셨겠지만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 그러니까 미국 국채 이제 뭐 네.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가 최고 4.5%까지 이제 치솟았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도 그 점을 주목하더라고요.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채권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반응이 안 좋아서 결국은 유예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날 이제 9일, 10일 그때 기자가 직접 물어봤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더니 시장이 좀 불안해하더라. 국채 시장 내가 계속 들여다보고 네, 있었거든. 국제 시장 보고 있었는데 좀 시장이 좀 불안했어. 불안해하더라. 네, 그 얘기를 그냥 해버렸죠. 네, 네. 네.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불안한 거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길래 가려고 네. 나도 불안했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 90일 유예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굉장히 좀 불안해했겠죠. 아무리 이제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당장 그 내부의 반응이 세 가지인데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던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경고했던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그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지원했던 지지했던 그리고 정치행동위원회 뭐 통해서 뭐 광고비 대행했던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고 공식적으로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에 뭐 문제가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설마 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정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지난 9일 잠깐이라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헤지펀드 막 억만장자인데 자기네들 돈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죠. 예를 들어 그 레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정작 난 트럼프가 너무 좋아서 트럼프를 찍었는데 내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 지지자들의 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고 민주당, 그러니까 의회만 보더라도 뭐 민주당에서 아무리 비판해봤자 트럼프 대통령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그 언론에서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지만 하여튼 민주당은 어디 갔어요? 뭐 이런 그 취지의 기사들이 되게 우리 많거든요. 외신도 미국 민주당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지금은 네. 뭐 얼마 전까지 너무나 이제 중심된 이슈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어차피 그 막말로 씨도 안 먹히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이 뭐 하자 그러면 약간 들어주고 지금 뭐 감세법도 며칠 전에 통과됐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좀 도와주고 몇 명이 자꾸 이탈표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도대체 민주당이 왜 공화당 손들어주느냐 치어리더 하느냐 이런 식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그렇다 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충성파로 똘똘 뭉친 공화당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비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시장 그리고 그러니까 월가에서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의회에서 공화당에서 반응들 이것들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90일을 어쨌든 유예할 수밖에 없는 약간 움찔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었나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채권 시장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 증시에 비해서도 주식 시장에 비해서도 그렇고 주식에서 이런 데서 워낙 뭐 10% 20%씩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마진콜 나오고 이러면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큰 뭉칫돈들은 사고 파는 알고리즘에서 뭉칫돈을 내다 팔아야 하는 구조일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투자자들은 뭐 좀 저점이니까 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마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시장 자체가 무너질까봐 트럼프 대통령 또 그런 걸 꿰차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네.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라는 사람들 혹은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버틸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당장 뭐 그런 거잖아요. JP 모건 보고서는 올해 안에 침체 가능성 기존에 40이었거든요. 무려 60%로 올렸어요. 아, 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네. 20 몇에서 35로 올린 거 제가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JP 모건에서 40에서 60%로 올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올해 안에 무조건 경기 침체 온다. 65%. 이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안에 올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당장 시장의 그 수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참 약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9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네. 내일 어떤 그 발언이 나올지 몰라서 얘기하는 한순간 한순간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네. 이 교수님 아까 저 주식 열어보기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안 열어보고 저는 미국 우량 회사채 ETF 갖고 있는데 아, 네. 제법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라니 우리 이게, 모두 망하자 뭐 이런. 연일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모두. 회사채 시장 하여튼 가장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 네. 음. 그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게 이제 중국의 약점이 노출됐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네. 그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금 3연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후진타오 뭐 장점인 어떤 사람들도 10년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이제 법까지 바꿔가면서 사실 3년임 하고 있고 지금 푸틴처럼 한 20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푸틴은 종신 집권도 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경제만 안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꿈꾸는 건 푸틴처럼 뭐 그냥 장기 집권하고 싶을 거고 뭐 트럼프가 꿈꾸는 건 시진핑처럼 또 그렇게 장기 집권하는 거겠죠. 요즘 3년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만 보더라도 중국 시스템이 중국이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통에 있어서.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네. 당장 공화당에서 뭐 민주당에서 이런 여기서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면은 아무리 뭐 재선 이제 뭐 끝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다음 뭐 임기를 생각 안 하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여론을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 뭐 신경 씁니까? 중국 인민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잘 한다가 아니라 중국의 현실을 보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 그 경제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것도 보면은 똑같이 아파도 트럼프가 한 3배 정도 더 아플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민주주의 3배? 네. 최소한 네. 3배. 뭐 이거는 사람마다 그냥 하는 통증을 잘 안 느끼는 분이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사람은 한 3배 이상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뭐 레토릭이긴 한데 몇 네. 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중국은 시스템상 통제가 가능한 국가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거기는 중국에서 최근에 언제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뭐 글 같은 거 이제 통제하고 갑자기 접속이 끊기고 이런 네.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지난 몇 일어난다고 년 동안 훨씬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다고 네. 하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 글에 어떤 글이 올라오나 그래서 기사들 쭉 찾아봤더니 마오쩌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오쩌둥이 이제 60년대 뭐 미국은 종이 호랑이야, 그 미국과 대항전을 벌여야 돼, 미국 제국주의야라면서 어쨌든 중국 인민들을 이제 북돋우면서 그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한참 싸웠던 시절이 60년대잖아요. 72년 그 닉슨이 베이징에 깜짝 방문하기 전까지 어쨌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마오쩌둥 이래 시진핑 주석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닮아가려는 시진핑이라는 레토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네. 권력 지향적이고 그리고 센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게 시진핑의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마오쩌둥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시진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 당시에 그 마오쩌둥이 했던 워딩이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이런 말들을 쭉 했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오쩌둥의 그 정신으로 미국의 저 관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이거나 혹은 이제 중국 중심의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프로파간다가 늘었다고 그렇죠. 프로파간다죠. 하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네. 그리고 사실 그 시진핑 같은 경우는 본 아버지가 이제 부주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 고난을
그 이겨내야지만 지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일종의 프로파간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겪는 어떤 고통, 뭐 그 청년 실업률 16%, 17%까지 올라간 걸 얘기하든, 뭐 내수가 붕괴된 걸 얘기하든, 아니면 부동산 뭐 시장이 침체된 걸 얘기하든, 하여튼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성장의 씨앗이 될 거야라는 식의 그 시나리오로 네. 얘기를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글들이 있으면 삭제되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지금 넘실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같은 상황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결국 장기전에서 이길 사람은 누군가, 결국은 시진핑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오히려 민족주의를 더 고취시켜서 중국 입장에선 반미 감정이 더 올라오고 있고, 뭐 실제 어떤 상점 갔더니 미국인은 뭐 104% 내시오 뭐 이렇게 앞에 그렇다면서 종이 식당인가 달려- 뭐 식당인가? 별도의 서비스 차지 내라 그랬다면서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아주 일부이긴 일 테지만, 민족성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보통 이게 돈 경제로 엮여서 사이가 안 좋아지만,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가 그렇죠. 야, 미국 위스키 우리 먹지 마. 지금 캐나다에서 나오는 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뭐 이러면서 지금 미국 물건들 뺀다고 하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어떤 감정, 뭐 여행도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점차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회적인 영역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이라서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못된 지도자들 네. 보면 이 적을 만들잖아요. 음. 적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지지를 받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결집이 뭐 되죠, 내부적인.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네, 네. 어떤 나라 사람들, 어떤 민족은 우리의 적 이래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지도자들 보면 늘 이 나라도 가깝게 지내고 저 나라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 역사의 뭐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불러온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어쨌든 때리기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때렸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폐쇄적인 체제 중국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죠. 적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형성하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양쪽 그러면 이제 다- 시진핑의 네. 장기 집권은 더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상황으로 봐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시진핑은 사회를 거의 뭐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네. 사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있어도 일단 누르고 가겠죠. 그래서 중국 인민들은 훨씬 더 고통을 받지만 일단 겉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는 훨씬 더 약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음. 언제 때부터 뭐 7% 성장 무너지면 안 된다, 6% 성장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5% 성장 5%.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무너져도 음. 그러니까 바다 건너저 미국 양키들 때문에 네. 무너진 거다. 인민들이 버티자. 네. 오히려 아니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3월 초에 있었던 그 양회에서도 5% 안팎으로 이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마지노선이잖아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는 이게 중국이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쪽 다 아픈데, 그러겠죠. 관세 네. 전쟁으로 아픈데 누가 잘 버티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네. 그런 글을 칼럼에 썼던데요. 음. 이 전쟁은 적군 10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군 8명, 7명이 네. 죽어야 되는 그 보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는 전쟁인데 적군은 죽음에 익숙한. 네. 네. 그럼 이게 진짜 누가 더 불리한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강하고 전혀 견제받지 않는 두 강대국의 리더가 만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트럼프와 시진핑이죠. 네. 그래서 집권 초기니까 견제받지 않지만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임은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제도상. 그렇죠. 그러죠. 네. 본인은 뭐 3년이면 하겠다고 농담 아니야라고 장난 하긴 아니야라 하지만, 그랬잖아요. 네. 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가더라도 재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연임 다시 당선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벌써부터 내년 11월 그 중간 선거 얘기 나오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고 다시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누가 먼저 전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두 정상이 물밑에와- 전화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면 언론의 분석은 아무래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먼저 할 것 같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받느냐 하는데 받긴 받겠지. 뭐 그렇죠. 서로 이제 기싸움하다가 받긴 받을 텐데,
지난 그 10일인가 11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진핑 좋아해 또 뭐 이런 워딩 하면서 맨날 이제 김정은 좋아한다, 푸틴 좋아한다, 뭔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40% 때리면서 막 좋아한다고 해요. 네. 리스펙트한다 뭐 이런 네. 단어도 쓰고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워딩을 보면 중국이 빨리 전화해 주길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워딩이 네.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도 하지만 요즘 약간 톤 조절을 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금 어떤 딜이 이루어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아마 곧 전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답지 않게 약간 그래요. 네. 약간 뒷걸음질 네. 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같은 문장에 그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워딩은 빨리 그 전화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조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와중에 이제 중국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11일 날 직접 자기 워딩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워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상 조금 더 애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협상의 전략이라 그 중국 정부 입장도 관세 완전히 0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뭐 양쪽 그런 다 건 블러핑이죠, 뭐. 그렇죠. 네, 다 협상하기 전에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대중국 관세 전쟁의 첫 스텝이 완전히 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교수님 지적하신 게 미국 없는 세계가 시작됐다? 또는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상하고 거예요? 있다. 네, 이런 거죠. 일단 그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90일 관세 유예하면서 유럽 연합도 그럼 우리가 이제 맞불 관세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유예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지만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중남미 당장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가까운 나라 우방이라고 한 나라 먼저 때렸잖아요. 네. 중국 때리기 전에 벌써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지금 일단 트럼프가 있는 4년 동안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경제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건데 그게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재밌는 뭐 하나 이벤트를 봤는데 그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이 중국 발전 포럼이라고 아마 이재용 회장하고 뭐 팀쿡 애플 CEO 네. 등등 갔었던 그게 중국 발전 포럼이라고 2000년에 시작했어요. 당시 주룽지 총리가 그 처음에 이니셔티브를 지고 만들었던 거니까 20년이 넘은 그 포럼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 동안 열렸는데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기업인들 봤더니 한 84명 정도가 왔고 거기 한 절반 정도 한 45%가 봤더니 from the US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미국 기업들 대표들이 온 겁니다. 뭐 팀쿡 대표적으로. 그리고 한 29%가 유럽 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 두 분이 가셨죠. 그랬는데 이 예를 제가 왜 드냐면 거기서 이제 벤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비록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터전과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 그 벤츠 회장이 그만큼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쪽에 수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네. 아무리 그렇게 압박이 있어도 당장 3월 달에 만난 그 리스트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트럼프나 혹은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또 브릭스 중남미에서 그 이제 또 장관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는 결국은 트럼프의 저 관세 그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공급망을 짤 것인가,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네, 그 감정들이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모든 경제 문제는 감정으로 귀결되니까. 그래서 EU의 움직임이나 중국의 그 움직임들 그리고 3월 28일 날에는 아예 그냥 그 시진핑 주석이 주재해서 따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인민대회당에서. 그래서 그때도 한 30명 정도 CEO가 참석을 했는데 다들 이제 중국 시장을 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해서 뭐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장하준 교수님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세계는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주류 경제랑은 조금 다르게 그 세계 어떤 시장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이고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미국 관세 조치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런 그 미국 없는 경제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함께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적법한 과정을 네. 통해 뭐 함께하는 게 어려워졌다. 네. 미국의 참. 상징은 사실 민주주의, 법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자유무역 이런 것들로 지난 탈냉전 30년을 쭉 이어왔던 게 그 소프트 파워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저력이자 힘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급기야 이제 매달리면 봉변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죠. 오늘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으로 야 트럼프가 저렇게 하다가 아니 어떤 사업 우리 기관 사업이니까 국유화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안정적으로 공장 짓고 사업을 하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극단적인 미래를 상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장윤 교수가 그 저 헤드라인밖에 안 봤는데 네네. 그 우리도 너무 미국과 이 아. 협상할 때 뭐랄까요 저자세로 너무 받아주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네. 보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주장이세요. 네. 그러니까 매달리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봉변당할 수 있다. 복면당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워딩을 이것저것 했는데 너무 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직접 가서 정의선 회장 가서 31조 투자한다고 네. 불과 얼마 전에 밝혔고 그때 옆자리에서 굉장히 그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던 트럼프가 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관세 예의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해줘도 해주는 거 받고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양보를 한다던가 이런 건 없다라는 게 이미 한두 달 사이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항상 그 느꼈던 게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 뭐 GDP 저력이라는 게 지금 8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35,000달러. 네. 이만큼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몸집이 컸으면 거기에 맞는 그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 뭐 외교부 출입할 때도 그랬고 항상 저자세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아니 언제까지 반에서 뭐 이렇게 학교 또 순위로 얘기하면 너무 좀 차별적인가요? 어쨌든 오늘 장하준 교수 워딩도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다. 그때 하던 똑같은 저자세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건 맞지 않다. 한국이 갖고 있는 그뭐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이면 조선, 강점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미대사까지 하신 우리 총리 같은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직업 외교관이시잖아요. 네, 관료도 많이 하셨고. 정통 관료고 대미 네, 대미 전문가시면서. 네, 네. 근데 그분이 정부에 들어왔을 40년 전, 45년 전에 맞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어떻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일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물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커졌다고 한들 아직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민들이 우리가 봐도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도 봐도 우리 국력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외교적 역량이나 힘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비유 맞출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 그러니까 정말 협상을 할 건데 계속 저자세고 이제 외교부 사람하고 예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 뭐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네. 경제 쪽에서 양보를 해야 돼. 근데 그 논리도 지금 한 40년 된 논리거든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지난 30년, 40년간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상승했고 사실 이제 지난 정부 때 G7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2번이나 초대했다라는 건 어쨌든 그 나라의 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외교적인 영향력이 됐던 발언권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약간 좀 어깨를 맞댄다는 느낌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장하준 교수님 인터뷰에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베트남 방문을 한다면서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른바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뭐 이 교수님 너무나 뭐 이 외교 쪽으로는 뭐 잘하시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 보면 진짜
이 담벼락 외교라고 할까요? 네, 야, 이쪽 중국 갔다가 이쪽 미국 갔다가 이게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런 나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굉장히 가혹할 만큼의 상호 관세를 부과해 놨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특히 베트남 경제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베트남 뺏겨가지고 그쪽으로 만약에 베트남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추가 기울어지면 네. 미국 잃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죠. 트럼프 일기 때 대중 압박 정책을 여러모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역 전쟁 정도에서 이제 끝났고 물론 이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술 문제, 첨단 기술 문제 있었지만 사실은 바이든 와서 그거 그대로 기조 유지했고 플러스 알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취법 같은 거 이제 그 제정하면서 훨씬 더 대중 압박을 강력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대중 압박 정책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계속 유지돼 왔던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공급망도 재편하고 중국을 좀 배제한다고 하니까 뭐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과 좀 잘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가 IRA법 통과되고 막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로 이제 넘어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공장 빼서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거야라고 오히려 다시 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몸을 뺄까 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중국에 눌러 앉을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다시 역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균형 외교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게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 보십시오. 뭐 비동맹 네. 국가의 어떤 전형이긴 하지만 네. 인도는 정말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예요. 모든 사람하고 모든 국가와 다 친하죠. 이게 뭐 동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위 외교라는 거는 우리 나라 이익이 돼야지 그게 외교인 거잖아요. 어떤 그 동맹이라는 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국 이익이 될 때 동맹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건데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종교화된 면이 있죠. 근데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러시아 뭐 경제 제재하고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다 수출 못하게 막아버릴 때 중국하고 인도는 싼 가격으로 열심히 그러니까요. 수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당시 바이든 정부가 인도에 뭐 경제 제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야 미사일 협정 좀 풀어줄게. 군수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인도는 하는데 우리는 인도보다 그 국력이 작아서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 뭐 몇 불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린 기술력이 있잖아요. 인도보다는 그러니까요. 작은 나라지만. 네, 물론 이제 네. 시장이 크긴 하지만 우리는 기술력이나 이게 양과 질의 문제인데 인도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인도도 베트남도 하는 그런 외교의 어떤 그 예술을 왜 우리나라는 계속 발휘하지 못하느냐는 네. 게 이제 다시 이제 돌고 돌아 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우. 뭐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베네핏을 주고자 하는 국가는 없어요. 사실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게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거기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거기 있는 시장이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8일에 그때 이제 기업인들 모아놓고 무슨 뭐 등소평도 아니고 개혁 개방을 그렇게 외쳤거든요. 예, 자유무역을 네. 그렇게 외치고 무슨 70년대로 되돌아간 줄 알았어요. 자유무역과 개혁 개방 뭐 우리는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제대로 안 했다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이제 중국이 뒤에서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걸 이제 빼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혹은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중국 측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 이유도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 거고, 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주석이 아이러니하다. 얼마 전에 입장을 직접 냈죠. 네. 네.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 더 버티는 쪽이 네. 시주석이 계속 안 나오고 네. 외무부 대변인이나 뭐 계속 이런 식의 뭐 상무부가 상무가 나오고 이랬으면 오히려 더 네.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입장을 냈어요. 네, 그 좀 들여다보면요. 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사실은 인민일보 그 당 기관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뭐 다 알잖아요. 공산당 예, 국가들은요. 공산당 네. 국가들은
말 그대로 대변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관영 매체들이 그래서 뭐 4월 7일 이제 인민일보가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감소했고 수출을 다변하고 있고 1분기 내수도 굉장히 성장해서 이러면서 블라블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무부에서도 대변이 나와서 또 한 대 쥐어받고 뭐 이런 일이 있다가 저도 시진핑 주석은 언제 나오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일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 가 이제 회담을 열었어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말을 당연히 준비해 왔겠죠. 그때 직접 발언을 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중국은 뭐 말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지난 100년간, 뭐 70여 년간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70여 년간 중국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에 기대왔다. 누구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고한 시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 진짜 딱두 줄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70년 전 마오가 했던 말을 뭐 그런 느낌이었다. 느낌으로. 딱 그 분위기로 돌아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말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말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또 구조적인 것도 있잖아요. 한 번 내뱉으면 이게 참 옮기기가 바꾸기가 힘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이제 본인 입으로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누구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좀 작정하고 나왔나? 그럼 전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전화를- 지금 픽투성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긴 받겠죠, 뭐. 지금 뭐 백차일에서 얘기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물밑으로 얘기는 하고 있겠죠. 근데 결국은 누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항상 그렇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먼저 할지, 누구의 요청으로 전화가 성사될지 네. 봐야죠. 네. 모르긴 몰라도 4월 9일 이전에 아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보따리 장수부터 시작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는 그죠? 네, 네. 또 수출하려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있을 것이고, 한국 그죠? 선크림도 뭐 사재기 한다고. 당연히요. 뭐 네. 품목마다 네, 네.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아이폰도 뭐 어디 대만에서 이제 중국 건지 맞아요. 아예 그 가격이- 벌크선으로 실어 갔다는 맞아요, 말도 맞아요. 있고요. 네, 벌크선은 뭐 밀가루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 아닙니까? 그 아이폰을. 네. 네. 그런데 그게 재고가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후에 뭐 많이 버텨도 두세 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물가가 확 오를 텐데 그 네, 네.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140%를 때려놓으면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무역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 그렇죠. 때려놓으면. 네. 네. 84%. 그러니까 지금 딱 4월 9일 돼서 내일 아침 월마트에 갔더니 가격이 확 올라 있으면 이게 서로 앗뜨거 할 텐데 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품목별로 팍팍 튈 텐데 140%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수출 안 한다는 네. 뜻이고 그 재고가 언제 소진되느냐가 이제 관건 이제 30일이냐 60일이냐 이런 네. 거죠. 네. 그때까지 누가 전화를 안 하는지 그때까지 전화를 안 받는지 네. 아니 당장 제 지난주에 저 친척분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 그 99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다이소 같이 이렇게 네. 싸게 파는 거 1불, 2불 이런 거. 그거만 지금 한 10 몇 년 하신 분인데 야, 물건이 반도 안 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뭐 5,000불 정도면 가게가 가득 찼는데 지금 반도 안 차.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벌써? 점점 벌써. 네. 예. 불과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니 사업 망하는 거야 곧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뭐 30년 이상 사는데 당장 본인이 이 업계에서만 10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그 이제 두세 달 지나면 또 상황이 확 달라질 것 또 같아요. 그렇겠죠. 뭐 그 사이에 해결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증시를 위해서라면 그 사이에 해결되길 바라지만. 네. 자, 그래서 저희는 3%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어느 기업, 어느 국가에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만 오늘 이제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거나 뭐 미국 내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걸 넘어서 패권 전쟁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그걸 좀 여쭤봐야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 중국도 그렇고 많이 낮춰서 지금 뭐 중국이 대미 수출하는데 한 14%? 예전에는 뭐 18%였다고 이제 14%로 좀 내려갔죠. 근데 이미 트럼프 1기 때 중국은 경험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디커플링 하자고 나오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뭔가를 그들은 해야만 했죠, 중국이. 그래서 한마디로 준비를 계속 해왔던 거죠. 언제 우리가 배제당할지 모른다. 네. 그렇다고 중국이 뭐 러시아와 뭐 인도, 뭐 인도하고는 원래 사이도 안 좋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와 몇 개국, 뭐 브릭스 국가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EU라는 큰 시장과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 특히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정치적인 역학 때문에라도 많은 것이 변화할 텐데 당장 트럼프 4년, 바이든 4년 이제 다시 트럼프 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맷집이 좀 세졌다고 이제 분석하는 네, 사람들도 네. 많고. 그래서 당장은 한마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장 재고 한 60일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 굽히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더 유리한 게 아닐까? 구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네. 사실 우리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 그게 언제예요? 스무트 대공황 1930년. 이후니까 네. 한 95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00년 가까이 된 거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100년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에서 되풀이 됐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재밌는 게 뭐 CNN 같은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관세 전쟁 벌써 뭐 몇 달 내내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한다고 한 거와 실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예고편과 이제 본편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신이나 어떤 아티클 많이 보는데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실제 네, 뭐 네, 당일 디폴트로 네. 많이 나오는데 역사학자들이 뭐 포린 팔러스나 이런 데 글을 참 많이 쓰세요. 그러면 작은 무슨 그 팜플릿을 읽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엊그저께 읽은 것 중에 굉장히 좀 긴 글이었는데 재밌는 건 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관세 전쟁으로 같이 망한 거는 한두 해 일이 아니야. 무려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있었어. 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선생님이니까, 역사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890년에 맥킬리 관세법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마 많은 방송에서 얘기했겠지만 1930년에 그 스무트 홀리법이 어떻게 이제 처참하게 다 양쪽 다 이제 망하게 했는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 여러 가지 뭐 독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 부가금도 있었지만 네. 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이제 배타적이 됐는지 감정 싸움으로 갔는지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참 재밌었던 게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확실하게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만 시간이 됩니까? 네, 잠깐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15년에 끝났고 16년도에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는 군인들한테 군복 같은 걸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모직 같은 거로 많이 이제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모직 그 패브릭을 이만큼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이 패브릭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던져버린 거죠. 그럼 가격이 당연히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패브릭이 너무 싸게 풀리니까 미국에 이제 넘어가는 이제 배를 싣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 당시 이제 1816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전히 영국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을 당시라는 걸 머리에 이제 두시고 미국 생각을 해보시면 독립한 지 한 3, 40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네, 네. 그래서 의회에 이제 그 계속 얘기한 거야. 저 배가 영국에서 패브릭 싣고 오는 저 배가 오면 우리 망하니까 오지 말게 해줘 해서 1817년 3월에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 이걸 이제 지정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브릭 못 오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2달 뒤에 그 영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캐리비안 그 해에 있는 그러니까 중남미 그쪽에 있는 우리 지금 식민지에 니네들 남부 지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밀 열심히 팔더라.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맞불 관세를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는 그 농장주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 막으니까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해서 캐리비안 그 나라에 밀을 수출한 거예요. 이거 메이드 인 캐나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웃기죠. 그때부터 이미 그런 200년 전에. 200년 전에 1816년 17년 야. 이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캐리비안에는 그때는 아직 이제 노예제 때니까 그리고 영국 그 식민지였으니까 그 노예주들이 그러니까 노예를 갖고 있는 그 노예주들이 영국에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영국에 대고 이제 뭔가 어필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비용 너무 많이 들고 밀값이 2배로 올랐고 너무 비싸니까 나 노예제 자체를
이거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먹이는 게 더 돈이 들어. 그러니까 노예제가 주는 이익보다 이제는 노예들을 이제 가지면서 당신은 갖는다는 표현을 썼죠.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그 훨씬 더 한마디로 이렇게 베네핏이 없어진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계속 어필했더니 몇 년 뒤에 실제 영국에서 노예제를 없애버립니다. 그건 이제 3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제적인 여파가 단지 패브릭을 막으려고 했었던 게 미국에 있는 밀 공장 주인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캐리비안 쪽에 수출 못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노예제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근데 그 노예제 그 주인들이 우리 그냥 노예 풀어주면 이거 우리 다 자산인데 돈이 없잖아 하니까 당시 기준으로 영국 1년 예산의 40%를 그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노예들을 풀어줄 테니까 그건 영국 정부에서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까지 어쨌든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런 순환들을 이 역사학자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1816, 7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노예제까지 영향이 있었고 맥킬린법이 1890년에서 한 4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때 38에서 50%로 올렸다가 얼마나 우리가 망했는지 너희들 얼마 안 되는데 잊었니? 그리고 1930년 스무트홀리법 망했는데 여전히 잊은 거니까 한마디로 이 바보 같은 일들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가로 열고 트럼프 역사책 좀 읽어봐 막 이런 거겠죠. 아니, 네. 우리 10년이 뭐예요? 5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100년 전 스무트홀리법만 해도 벌써 95년 전인데 네. 200년 전에도 벌써 그렇죠. 19세기만 네. 예를 들어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미 경험한 실수인데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파장이 심한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또 물론 이제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는 변했기 때문에 네. 그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관세를 올리면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더라. 더군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가트 체제나 뭐 지금 WTO 체제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본인들의 질서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질서를 미국 스스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예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하면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왜 싸웠는지 이 기득권과 도전하는 자들이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지금 질서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치면 아테네가 지금 질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스파르타를 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중국과 미국을 보면은 기득권이 지금 질서를 망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아주 반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아니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왜 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뭐 그러니까 이런 관점평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나 러트닉 장관이나 뭐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그 뭐죠 논리는 있습니다. 네. 지금 질서에서 우리가 적자가 너무 크고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건데. 네, 한마디로 네. 공장을 짓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미국의 노동자들의 수입이 이제 증가하고 뭐 이런 거지만 그거 아니지라고 반박하는 보고서들이 수십 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백악관에 지난주에 백악관 그 뭐죠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놨는지 우리도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 무슨 발표인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세 발표하관 전후에 들어봤더니 이 관세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쓴 보고서만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보고서들이 이거면 우리가 무조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 쏙 빼고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얼마 증가되고 우리 뭐 물가가 어떻게 되고 네. 뭐 노동자들의 수입이 얼마 그러니까 좋은 그 보도 자료들 이제 보고서들만 다 그 홈페이지에 첨부해놔서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진국이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방직 공장들 다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인도네시아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거대한 첨단 산업, 빅테크로 상징되는 첨단 산업들, 무기 군수 산업들 좀 남아 있고 농업 좀 남아 있고. 그죠? 네. 나머지 제조업은 그냥 밖에서 만드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야 미국 소비자들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키를 그렇게 애플 아이폰도 다 그렇게 만들기로 한 건데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 만드니 손해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현대차도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우리 하이닉스도 가고 삼성전자도 가고 뭐 다 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상당수는 틀리고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교수님 저 미국 정치 전문가니까
백악관 내에서 지금 이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네, 상당히 이견이 나오고 있고 네, 대놓고 특히 그 반발하죠. 네. 캐나다 쪽하고 있는 일부 이제 북부 지역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 이렇게 밀 수출이나 이런 거 민감하고 또 근로자들 이 불법 이거 막았더니 남부 쪽의 농업 지역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 네. 다 그거 히스패닉들 써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입업자 혹은 그 미국에서 직접 소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를 붙이면 이제 관세 그 수입이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 내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이민 정책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미국 뉴스 하면 거의 다 이제 관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멀쩡한 시민권자인데 갑자기 뭐 오해를 해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막 보내고 그 재판부에서 그 사람은 시민권자고 아무런 혐의도 없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미 보냈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남미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사실 이제 일을 하고 특히 그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딸기 농장 이런 데서는 거의 뭐 80% 90%가 다 그분들이 앞에 보면 와서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읍내 같은 곳에 네, 네, 시내 다운타운에 이렇게 새벽에 쭉 줄 서잖아요. 그럼 트럭이 와서 싣고 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그 임금이 많이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미국 전체가 즐기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사람들 탓을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폴 크루그만인가요? 제가 그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뒤에 크루그만은 이름은 똑같은데 제가 네. 헷갈리는데 보면은 그 농업 분야도 당연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들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자들 내쫓으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될 거야. 한마디로 월세가 좀 낮아질 거야. 그냥 서로 다 살려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을 빼고 나면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는 한심한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럼 지금 부동산 건축하는데 그 노동자들은 누구 같아? 백인 젊은 남자애들일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를 짓기 위해서라도 그 노동력은 결국은 중남미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뭐 한 50%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네. 그걸 다 무시한다면 한마디로 불법 이민 그 이슈로 다 그렇게 막아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 뭐 이걸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 시스템이 한동안 그렇게 돌아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한다면 결국은 돌고 돌아 미국 소비자들 유권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게 이제 기승전 같은 얘기였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백악관 안에 미국 정치 전문가시니까 백악관 안에 사실은 이건 이제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인데 네. 뉴스 보면 스콧 베센트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요즘 머스크도 좀 네. 머스크랑 한판 대판 붙은 게 나바로가 한 판 나바로. 붙었죠. 나바로 네, 교수가 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런 어떤 권력의 지각 변동 뭐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균열이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러트닉 상무장관 나바로 고문 가고 베센트 뜨고 있다. 뭐 아주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네.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제 스피커들 보면은 한참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러트닉이었고 나바로였잖아요. 그랬어요. 나바로 네. 고문. 그런데 그 작년 11월 4일 대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때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립니다. 뭐 글 자주 올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러트닉이 재무장관이 돼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해요.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이제 고민한 다음에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앉히고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네. 앉힌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러트닉하고 이렇게 베센트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일단 머스크는 러트닉만 강력하게 지지하고 베센트 좀 저리가 약간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나바로라는 분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분이 좀 문제적인 분이에요.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고 그쪽에서 이제 선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80년대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어젠다를 가지고 한참 정치를 하다가 뭐가 안 됐는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인 우파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주 선거 부정 강력하게 네, 믿는 맞아요. 분이죠. 네. 네. 라바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6 폭동 뭐 의회에 나오라 그랬는데 거부해가지고 4개월 동안 감방에 있다가 네. 그 감방에서 풀어나는 감옥에서 오전에 나왔으면 그날 오후에 공화당 전당대회 가서 트럼프 지지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네, 옷은 갈아입고 나왔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지금 그동안 어쨌든 나바로와 러튼이 굉장히 센 발언 등등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어젠다를 쭉 얘기를 했다면 지난 며칠 전부터 베센트가 약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90일 유예하고 하면서 그래서 왜 9일날 공식적으로 그 관세 부과하기 전날 7일에 유예할지도 모른다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날 밤에 또 주가가 출렁출렁. 굉장히 출렁거렸죠. 네. 그리고 이틀 뒤에 했다가 또 17시간 만에 뭐 이런 거 13시간 만에. 그러니까 6일날 밤부터 베센트가 그 트럼프를 엄청나게 설득했다고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베센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워딩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9일날 그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일단 뒤로 좀 빠져 있기로 했고 머스크만 해도 당장 중국에서 자동차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그 누구죠 나바로 향해서 이 멍충아 뭐 바보야 뭐 이랬잖아요. 둘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 자동차 조립업자야 뭐 이러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이제 양쪽 다 워워시키고 야 베센트 네가 좀 정리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재무장관의 워딩을 많이 들으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네. 외신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에 만날 수 있다 두 정상이 워싱턴에서 이거 뭐예요? 6월에 뭐 있어요? 6월 14일, 15일이 시진핑 트럼프 생일입니다. 두 사람 생일이 14일, 15일 하루 트럼프가 14일인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너무 기자들이 너무 소설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만나면 너무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인데. 근데 그 재고 소진식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두 달 그렇죠. 되니까. 네, 6월. 그래서 아니면 9월에 그 G20인가 뭐 그 다자 회담이 있거든요. 9월에 예정된 게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 혹은 뭐 경험칙이라면 그 다자 회담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서로 급하니까 6월 달에 그냥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 네. 하는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면 두 나라 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생일- 마찬가지고 전 세계 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